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세상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좋은 것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와 나쁜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 접근과 회피를 제때, 제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지요. 그리고 그 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 내면의 본성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롯이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력입니다. 관계력의 저자 김단 작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누구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력 향상을 위한 9가지 조언과 함께 인간관계를 통찰하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력 향상을 위한 9가지 조언. 진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기술적 분석이나 노력 없이 진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성 관계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심보다 중요한 건 그 진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이며 그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의 진심을 소화할 수 있을 타이밍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내 진심의 농도가 아무리 짙더라도 상대가 이를 소화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 서글퍼할 필요는 없다. 결국 누군가는 내 진심을 소화해 줄 거라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사실 진심보다 확실한 것은 타인의 우월성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다. 진정성, 일관성, 정직함 등은 하나의 우월한 정서적 차질일 뿐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상대가 나의 진심을 알아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을수록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써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성격도 관계도 바뀐다.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태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변했다라는 한마디로 그를 비난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지갑 속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나오거나 충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간다면 초조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재산과 명예, 권력과 나이, 커리어와 역할 등이 변하면 자연스레 성격도, 태도도, 관계도 변한다. 정서적 영역을 포함한 어느 특정 부분에서 우월해진다면 나의 우월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난다. 그 풍요로움이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만든다. 그러니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기보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월해지기 위해 풍요로워지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에 취약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되도록 자신을 현재보다 좋은 상황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구다. 관계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은 먼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상황과 관계는 변화하는 자신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인간의 인정욕은 생각보다 크고 깊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것에 초탈한 낚시꾼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중년의 상사를 종종 보게 된다. 욕심 하나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의 인정욕 역시 결코 적지 않다. 그저 사회성이 뛰어나 자신의 인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의 내면에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망은 분명 존재한다. 혹은 그 초연함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메신저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경우도 많다. SNS에 포스팅하는 글이나 사진에서는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듯한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조용해 보이는 그의 입에도 고여있는 말이 많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매사에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은 타인들이 자신의 온화하고 겸손한 품성을 알아봐 주길 원한다. 미숙한 사람들은 그런 그가 한없이 너그러우리라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쉽게 내뱉는다. 인정욕이 없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 말들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고 그 말을 뱉은 사람에 대해 골몰할 것이다. 세상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평가에는 극히 예민하다. 긴장을 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입보다 눈이 예민하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백, 수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눈으로 담는 정보에 비해 입으로 표현되는 양은 극히 일부다. 그 사람의 말투가 어눌하고 순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무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어눌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편하고 투박한 말을 쉽게 던지지만 그 때문에 그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입보다는 눈이 10배는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자. 상대는 비교적 정확히 타인이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알아차린다. 이를 간과하고 그를 함부로 대한다면 추후 명분과 구실이 생겼을 때 자신을 하대한 타인에 대해 공격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호감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움을 사지 않는 것이다. 말을 제법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타인에게 내 의견을 충분히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만 보고 내 역량을 가늠했다. 그들은 내가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겉모습만 보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한 것이다. 마른 생각을 담는 그릇임이 분명하지만 그 그릇은 생각을 모두 담을 만큼 넓지 않다. 그러니 상대가 하는 말만 보고 상대의 생각이나 역량에 대해 속단하지 않아야 한다. 나약함과 겸손함은 별개다. 성격이 좋지 않아서, 게을러서,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을 쉽게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자기 불고화 현상으로 결점을 고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자존심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 신경 쓴다. 이는 자신의 결점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나약한 행동이다. 자신의 결점을 솔직함으로 포장해 스스럼 없이 노출하며 이해를 구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불편감을 줄 뿐이다. 겸손함의 핵심은 자신의 역량보다 말과 행동을 축소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지 자신의 결점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나약함에 반감을 품는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감정은 동정심이지만 동정심은 호감과 다르다. 아니, 대부분 사람이 애당초 자신의 삶 또한 전투이기에 타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동정할 심적 여유도 없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자신의 결핍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고 이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로 정서적 우월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게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반대로 나태와 나약함을 혐오한다. 당신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나태하게 지내는 사람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 누구를 돕고 싶어 하는지를 자문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도울 때 대개 정서적 보상을 바란다. 자신의 선행이 초래할 결과를 상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향상욕을 채우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손실회피 성향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선행이 어떠한 상황도 바꾸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이를 돕고 싶어 한다. 이는 사업과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년의 사업가가 청년 스타트업을 후원하는 이유 또한 자신에게 퇴색되어 가는 노력의 가치를 청년들을 통해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불만족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노력 또한 깊고 진해져야 한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얄궂게도 쉽게 변한다. 애정도 변하고 기호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상실감이 두려운 사람은 이 변화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과거의 끈을 붙잡고 상대를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낸다. 그리고 끝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며 상대를 비난한다. 하지만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친구와의 우정이 식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상대가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동료가 퇴사하는 순간 완전 남이 되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가면을 쓴 채 역할극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자신을 포함한 누구나 자신이 쓸 가면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타인의 선택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배신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대를 착취하는 것이지 단순한 변심과는 다르다.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보다 3개월을 알게 된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랜 우정을 배신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절함만으로 얻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감정적 투자가 커져서 더욱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 관계 역학에서 힘을 잃는다. 떠나가는 타인의 마음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그래서 상대가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번 가슴이 아프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빈번히 겪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뒷담화는 본능이다. 수백만 년 전부터 인류는 부족 단위로 생활해왔다. 그들은 홀로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일찍이 터득한 것이다. 종족의 유지 측면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종종 내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누군가가 종족에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반역을 모색한다면 그를 응징하거나 추방해 종족을 보존해야 했다. 그래서 타인을 화두에 올려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성향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뒷담화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담화를 이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우리가 방지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뒷담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담화에 타격받지 않을 감정적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 뒷담화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면 애꿎은 감정만 소비하고 하루의 기분만 망칠 뿐이다. 뒷담화는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고, 타인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에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이어간다면 나에 대한 평가도 언젠가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뒷담화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나에 대한 호의로 충만한 타인과 연대하여 이를 봉쇄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소음 정도의 뒷담화라면 이를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바뀐다. 옛 회사 동료 중에 열정맨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노력해 끊임없이 주변의 위화감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늘 기대 이하였다. 누군가는 멍청하다고 그를 평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그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몰두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만의 처세술도 완성했다.
투입되는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넘치는 열정으로 타인의 업무를 보조했고 주어진 업무 역시 깔끔하게 소화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평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싶어 했고 또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뀌자 그가 사회초년생 때 저질렀던 실수들은 어느덧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성장 서사에 주목했고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임과 동시에 다분히 현재 지향적 사고를 갖고 있다. 과거에 그가 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더라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이상의 보답을 베풀면 한때 증오했던 사람이라도 다시금 기회를 준다. 그러니 현재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자신이 지난날 과오를 저질렀다면 이를 덮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면 목석 같던 사람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와의 좋지 않던 과거도 서로 추억할 날이 올 거라 믿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 초점적 주의를 갖고 있기에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독히도 궁금해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며 답변을 재촉한다. 또한 술자리에서 은근히 자신의 평판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인식은 그날의 기분과 상황, 상대의 최근 행동과 표정, 말투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그에 대한 인상조차 사람마다 판이하다. 수다스러운 친구도 때로는 유쾌하게 느껴지기도, 때로는 유난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이해관계와 감정,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계의 풍요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기에 상대에 대한 호감 역시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금세 식어버리고 만다. 그렇기에 이를 명료화된 언어로 표현되길 요구하는 시도는 대개 더 큰 오해를 부르기 십상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머릿속에도 타인에 대한 인상은 흐릿하게 그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소통 과정에서 왜곡과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 앞에서는 본심이 아니더라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를 사실로 믿게 되면 더 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 헤매는 고고학자가 아닌 스스로 최선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는 그런 다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물론 그 평가가 어떨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이조차도 쉽게 변할 수 있기에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 김영하 작가는 한 방송에서 20대 시절을 술자리로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술자리만 아니었으면 그 시간을 아껴 낭만과 사색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의 생활도 목적 없는 약속과 술자리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다. 실없는 농담과 찰나뿐인 위로,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빠른 속도로 산화되어 간다.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갇힌 삶을 살다 보니 사유의 폭도 좁아져 갈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저작과 활동 대부분은 고립된 생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8년 동안 유배를 떠난 정약용은 그 시간에 오로지 학문에 몰두해 조선 실학을 집대성했다.
손정혜 회장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병상에서 독서와 사색을 거듭한 후에 자신의 경영 철학을 완성해 현재의 사업을 이룩했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절치부심 끝에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현재의 애플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나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완성되고, 그 나다움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통해 나다움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뿐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한다. 상황과 위치가 바뀌면 만나는 사람의 범주 역시 필연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대부분은 찰나의 좁은 상황 속에서만 위치를 바꾸려 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노력은 게을리하고 이를 뒤늦게 후회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갖춘 자는 불필요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기에 자연히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기에 지나간 만남에 미련을 갖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교적 활동 또한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인생이 잠식당해선 안 된다.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발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재 내 주변 사람들은 골프에 열광한다. 골프가 매력적인 운동이고 그로 인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라운딩에 소요되는 반나절의 시간 동안 지필과 사색에 힘을 쏟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기에 앞으로도 골프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시켜 더 높은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잃는 것도 있겠으나 만남은 찰나이며 내가 발전하는 것이 향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서운함을 표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서운함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목이 자신의 결핍을 노력으로 극복하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발휘된다. 나는 아직 세상이 인정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는 특유의 근면성으로 스스로 삶을 바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행보가 나와 비슷한 결핍과 그늘을 가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 본연의 힘은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휘된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관계력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발휘된다. 혼자임을 자각하고 즐기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볍게 밀어낼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관계 전반에서 협상력을 획득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 시간적, 심적 여유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건강 관리를 비롯한 자기 개발에도 더욱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이런 시간이 쌓여 개인의 매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결핍이 큰 사람은 냉철하고 생각도 깊다. 1788년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일찍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하기 전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인형처럼 조종했으며 냉대와 무시로 대했다. 부모는 매일 격렬하게 서로를 할퀴었기에 그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철학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헨리에테는 당시 인기가 엄청난 작가였고, 남편이 죽자 살롱을 꾸려 자유연애를 즐겼다. 괴테는 헨리에테에게 당신의 아들이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라 말했고, 그 말에 헨리에테는 한 가문에 2명의 천재는 없다며 아들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했으며 끝내는 그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쇼펜하우어는 고향을 떠나
자신의 염세주의 철학을 완성한다.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강변한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 성장기의 크나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와 같은 큰 질문에 남들에 비해 일찍 눈을 뜨고 쉽게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과 사고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투쟁이 잘 이뤄지면 남다른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매듭 지은 뒤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평범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책은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중세 서양 철학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그만 게 뭘 알겠냐면서 나무라셨지만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읽지. 이해가 되면 책을 왜 읽나. 읽어둔이 필요할 때 저 자신이 대화의 숙주가 됩니다. 스스로 어둠이 걷히고 밝아지는 때가 와요. 요리도 책도. 임지호 셰프의 말이다.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은 요리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요리 철학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생부는 시리아 이민자였던 압둘 파타 존 잔달리다. 1955년 잔달리는 여자친구 심슨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결혼하려 했으나 심슨의 아버지는 잔달리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렇게 태어난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잡스가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얄궂게도 잡스를 입양 보내고 불과 몇 달 뒤 심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잔달리와 심슨은 마침내 결혼할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그를 버린 생부와 생모를 증오했으며 죽을 때까지 부모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리드 칼리지 철학과에 입학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부처였던 것처럼 그 역시 동양 철학에 심취했다. 한때는 오타가와 고분이라는 일본인 승려 밑에서 수행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의 둘레를 넓힌 스티브 잡스는 그 남다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를 혁신했다. 대학교 시절 투자 동아리에서 만난 한 선배는 아버지와 의절할 정도로 성장기에 큰 아픔을 겪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냉철함으로 승화시켜 세상과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객관적 잣대를 마련하고 투자 공부에 지독하게 매달렸다. 이후 그는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로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현재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가진 결핍이 전해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연예인 부모들의 비투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심한 경우 자녀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성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누구든 그 밑에서 어떠한 상황을 겪어왔든 이에 대한 원망으로 삶을 소진하는 것은 자신을 또 다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위다.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쉽지 않겠지만 오롯이 현재를 살며 현재에 대한 노력으로 미래를 밝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내가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어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지지하고 애정을 보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는 불행한 가정사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과거 자신이 겪어왔던 과정을 통해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두운 기억들로부터 의외로 담담하게 벗어날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세 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 중 하나를 갖고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성격적 자질들을 자각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결핍을 메울 과업을 찾고 그 과업에 남들보다 더 깊이 매진해야 한다. 또 자신이 부모가 될 모습을 상상하며 과거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불우한 과거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건강한 관계력은 먼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뚤어진 향상욕의 배출. 이 책에서 거듭 반복할 이야기지만 성장하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이들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관계의 허상을 갖고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자와 원하는 바가 크게 없는 자가 협상을 벌이면 협상은 반드시 원하는 바가 없는 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 자신의 과업에서 이미 향상욕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대화에 집중하며 상대방 자체에 호기심을 갖는다. 그들은 대개 친절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 구태여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은 본능적으로 높은 사회성을 보이는 그들에게 끌린다. 이것이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관계력이다. 관계력은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구태여 지배하지 않으려는 상태인 차분함과 평정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과업에서 향상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우월감 배출의 통로로 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건전하지 못한 향상욕은 어떤 방식으로 배출될까? 과시와 복종.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과업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남들에게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미 그의 주변 환경은 자신을 향한 호응으로 충만하기에 그가 인간관계에서 얻으려 하는 심리적 과실은 그리 크지 않다. 이미 마음의 여유를 넉넉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괜한 위화감을 조성해가며 자신이 우월함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현재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신의 명석함을, 자신의 통찰력을, 자신의 인간성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설득하고자 한다. 자신의 유일성을 인정해달라고 관계를 맺는 상대에게 온갖 표정과 몸짓과 언어로 어필한다. 그런 행동이 지속되고 축적될수록 결국 상대는 심판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로 인해 누군가는 얼떨결에 그의 유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누구랑 친한데, 내가 누구랑 잘하는데, 그분이 워낙 날 아끼셔서 이런 식의 말을 꺼내며 유명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유형도 있다. 다른 사람의 우월성에 일부라도 섭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과 출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우수한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롯이 홀로 있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깎아내림. 홀로 서 있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에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사람이 너무나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들을 깎아내려 자신과 키를 맞추려 한다. 남을 낮춤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 처리가 빠르고 명석한 상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로 타인을 제압하는데 더 몰두하곤 했다.
상대방의 오류를 집요하게 찾아내거나 이를 필요 이상으로 처리하고 이를 과시하며 자신과 타인을 구태여 비교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작은 키와 왜소한 몸,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타인과 자신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신보다 높아 보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그는 그렇게 찌푸린 채로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힐 것이다.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높은 사회성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상대를 보면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토양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실패를 갈망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성이 있다. 일본의 신경과학자 타카하시 히데이코는 취업 준비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자질이 더 우수한 다른 취업 준비생들을 소개받는 순간 뇌에서 통증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실패를 겪었거나 연인이 바람피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단 음식을 먹거나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측좌액이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던 누군가가 저만치 앞서갈 때 겪는 방어 기제와 불안감은 뇌의 일부가 저절로 반응하는 본능인 것이다. 작가 알랭드 보통 역시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불안감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이런 본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심없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그만큼 자신의 토양이 단단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 자아 존중의 표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과 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관계는 당연히 후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인정에 목마른 이들에게 그가 베푸는 사심없는 인정은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런 그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상대가 나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인정이다. 과잉연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하나의 파벌이 완성된다. 자신들만의 슬로건을 만들고 타 집단을 배척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임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저 까닭없이 모이고 합당하지 않은 명분에 생각 없이 가담한다. 히틀러가 짧은 시간에 독일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국민들의 비뚤어진 향상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1918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고 미국과 유럽의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전쟁의 책임을 패전국인 독일에 물었다. 독일은 해외 식민지 전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독일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패전국이자 이류 국가에 살고 있다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감을 전가할 표적이 필요했다. 그 대상이 바로 그들을 항상 앞서왔던 유대인이었다.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인식할 것을 부추겼고 마음의 지지대가 필요했던 많은 사람은 자격 없던 히틀러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감과 무력감을 비뚤어지고 과잉된 연대감을 통해 해소한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되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 서로에게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고 위로받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위로의 효과는 잠시일 뿐 이를 바꾸는 것은 행동이다. 위로받는 시간이 행동하는 시간을 방해할 정도라면 오히려 이를 단칼에 잘라내야 한다. 회피와 단절. 아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우매하다고 판단해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적개심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의 가치가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해 관계 맺기 자체를 포기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가 깎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미 타인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으로 도망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점점 퇴화한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이 보는 나의 가치와 내가 보는 나의 가치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어 오랜 시간 고여있던 향상욕은 타인을 향한 적개심으로 피어난다. 그렇게 현실과 괴리된 채 타인과 사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갈고 닦는다. 물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내밀한 가치들은 오롯이 나만 알 수 있다. 대부분 타인의 내밀한 감정까지 살펴볼 만한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성취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찬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다면적으로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성원 다수가 그에게 혹은 그의 결과물에 찬사를 보내고 있기에 사회성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잘 몰라준다는 생각이 깊어진다면, 그럼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긴다면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압도적인 성취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추방령을 받아 농가에 고립되었을 때 위대한 저작 군주론을 남겼고, 김만중은 숙종의 분노를 사서 떠난 유배지에서 한글로 쓰인 최초의 소설인 구운몽을 집필했다. 회피와 단절을 택하는 사람은 고립된 시간 동안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농축시킬 뿐이지만, 생의 혁신을 이룩하는 사람은 이 불만족을 각성의 계기로 삼고 고립된 시간 동안 더 나은 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대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향상욕이 강하게 있더라도 비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과업 수행을 통해 향상욕이 고이지 않고 건강하게 배출된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 둘의 인생을 가르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른인 척 흉내는 냈지만 정말 어른다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지그시 먹어도 아쉽고 또 아쉬운 게 인생이라 하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목말라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 껍데기만 남았구나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며 또 다른 행복을 찾습니다. 밀도가 높은 쇳덩이는 외부의 공격에도 쉽사리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지혜가 어떠셨나요? 내면의 단단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